네,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7월부터는 영역별 문제풀이가 메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강의죠. 아마 오전에 문제 푸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표정들이 다 힘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문제를 풀고 뭐 풀다가 해설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뭐 어떤 방법이든 결국 시험의 세팅으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7, 8월은 그렇게 가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정말 ASMR도 나오고 시간도 똑같이 세팅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으로 라이브로 동일하게 문제풀이를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해설은 바로 진행하지 못하지만 참고하셔서 이후에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수요일 날 이미 파노라마 압축 특강이 개강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의로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또 이 강의를 처음부터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이드 개관하고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7월 7일이에요. 그쵸? 7월 7일 영역별 문제풀이 지역사회간호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두 번째. 네, 계속 강의하면 좋겠는데, 이제 성인하고 나서 다시 정신 돌아올 때 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아동간호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진행되어지는 출제 영역, 오늘 이미 시험을 보셨으니까 지역사회간호 1에서는 어디까지였냐면 역학과 질병관리까지, 그리고 개정보건교육 과정을 추가로 한 문제 드렸고요. 다음번 시험 빼도 다음 주에도 개정보건교육 과정을 한 문제 더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꼭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다음 주에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 정신, 여성, 아동 다 있고요. 그다음에 파노라마 압축 특강의 내용도 이미 진행이 됐지만, 어제 수요일 날 개정 보건교육 과정까지 받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역사회 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 내에 특별히 학교보건과 관련된 파트, 각 그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항상 법이 출제되면 좀 난감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좀 커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이미 제가 카페에다가 이 해당 파일을 올려드려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공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스케줄이 있고 흐름이 있고 그게 그 틀대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강의 스케줄은 그대로, 강사가 아파가지고 강의를 못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선생님 커리 타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이런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 사람 막 이렇게 웃고 있어서 약간 좀 비웃는 느낌이긴 한데, 목표를 향해서 간다. 옆에 있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저걸 이제 언제 다 하지? 막. 영역별 문제풀이 딱 시작하는데 앞으로 8번 문제를 계속 푼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인가. 모의고사 계속 봐야 되고 힘들고 지치는데 언제 다 하나. 금방 지나갑니다, 선생님들. 금방 지나가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3장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찾아내고서는 되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아직 모르겠다. 밑에 더 좋은 게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과 같지 않나. 선생님들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내가 막 실력이 막 늘어가가지고 이번 주 시험 보고 다음 주 시험 봤는데 점수가 막 한 20점씩 오르면, 그렇게 올라간다면 잘 못했다는 건데, 그렇게 올라간다면 막 내가 임프로빙이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더 숙련이 되고 답을 잘 쓸 수 있는 과정에 가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서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보다가 좀 울컥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인드셋이 다르다는 거죠. 팔이 없는 사람.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 보다 보니까 이렇게 팔이 없는데도 막 일을 잘하는, 발로 막 다 하더라고요. 밥도 먹고 아이도 키우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손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선생님들께 시작하면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주제 넘는지 모르겠지만, 임용시험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동급 최강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강의하고 있는 저도요, 공격을 많이 받아요. 되게 힘들어요.
강의만 준비하면 좋겠는데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네, 웃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합격하자는 거죠.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강의 오는데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교수님 어디 연수 같은 걸 갔는데 막 자료나 이런 걸 보는 순간 제가 생각이 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감염병 관련된 관리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봤는데 이렇게 뭉클한 거 있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잘 이렇게 좀 녹여서 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서 합격을 바라는 마음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즐겁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연사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테니까 전공 A와 전공 B 두 개로 나뉩니다. 그렇죠? 뭐 매번 영역별 문제풀이는 다 2교시, 3교시로 나누어서 2교시, 3교시에 각각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데 영역별 문제풀이는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모의고사의 세팅을 가지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 해당 영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돌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 문제에 다뤄지지 않았더라도 그 파트에 내가 좀 봐야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당연히 문제로 주어지거나 쟁점화되어 있는 것을 먼저 좀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는 다 안 중요하다 하고 내가 딴 거 볼 거야 그러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포인트들 포커스를 잘 잡으시고 정리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예년에는 작년까지는 이런 표시를 안 했어요. 난이도 표시를 안 했는데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다가 영역별 문제풀이는 지금 우리 문제를 풀고 피드백 첨삭, 답안 피드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답이 잘 썼는지 또는 이게 어느 정도를 써야 좀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강 기준으로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내일 넘어가기 전까지 그 예시 답안이 올라갈 거예요. 이미 모든 해설 자료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거를 한 세트로 선생님들의 답안지와 똑같이 답안을 구성해 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예시 답안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답안이랑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점검을 해봤는데 나는 이게 좀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판단이 각자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마다. 근데 그걸 제가 여기 써놓은 이제 난이도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하고 달리 제가 출제하면서 이거는 쓸 때 조금 난이도가 있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상중하를 표현을 했습니다. 상중하 또는 중에서는 중해, 상, 중해, 하, 중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참고하셔서 이게 살짝 좀 쓰기가 힘들었는데 상이네? 그럼 약간 좀 안도하셔도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선생님들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전체 영역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보시면 이제 개론, 이론,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그리고 이제 보건교육 과정 문제가 2교시 12번에 있었고 그다음 지역사회 간호 보건행정, 역학과 질병관리. 파노라마 특강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제가 파노라마 특강에서 역학과 질병관리는 강의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론과 모형에 대한 것을 압축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다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역학과 질병관리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한 거 말고 나머지가 나올 때 멘붕이 온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은 항상 그런 그 긴장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후에 실전 모고나 실제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하실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각각의 항목들을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문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지를 바로 필게요. 여기 이걸 보면서 하죠. 자, 지역사회 간호 개론의 건강 개념에 대한 부분 2교시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것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개념틀이라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 개념틀 안에서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나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개념 틀을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자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든 암기의 맥이든 또는 기존의 다른 강사분 강의를 들었든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보셨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 쟁점에 대한 것을 좀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학자들마다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테디스라든가 프레시맨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학자로 자리매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건강에 대한 이해가 건강 상태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하던 것에서 그게 아니고 이게 상대적이다 또는 연속선상에 있다. 이게 이제 쟁점인 거죠. 자,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답이 옆에 다 써 있지만 연속된 상태, 연속선이다라는 게 쟁점이죠. 그렇죠? 연속선 상에 있다.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쓸 가능성이 큰데 연속된 상태에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프레시맨이 무엇을 활용했다고 활용한 게 뭐죠? 기능 연속선입니다. 기능 연속선 또는 기능 연속 지표. 이제 공부하시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능 연속 선만 맞는 거예요? 기능 연속 지표도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한테 따지세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다 보면 다양하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외우신 걸 쓰세요. 근데 지어서 쓰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봤던 책에 나와 있던 걸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암기의 맥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전공 맥 1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거기 나왔던 내용이 저는 가급적 이걸 크게 흔들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간혹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다른 어떤 책에 보니까 다른 단어가 써 있던데요. 쓰세요, 그거. 개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맞죠? 전제는 그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보면 프레시맨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사회 간호에서 적정 기능 수준을 설명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속선상 기능 연속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적정 기능 수준을 설명했다. 적정 기능 수준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가장 반대편에 뭐가 있죠? 기능장애, 죽음의 상태죠. 거기까지 양극단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스미스라는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점을 욕심이 많아요. 4가지로 제시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스미스가 제시한 4가지의 건강과 관련된 관점, 행복론, 적응론, 역할 수행론, 임상적인 모형의 4가지의 관점인데 다 써놨잖아요. 자, 그런데 역할 수행론에 따를 때 건강이란 땡땡이다. 뭐죠? 역할을 한다. 근데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쓸 것인가? 역할 있다, 있음으로 쓸 것인가? 이거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 실제 임용이요, 이 단어를 뭘 쓸까가 굉장히 고민이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단어를 이거다라고 딱 해주면 좋겠잖아요. 요것만 외워라. 여기서 만약에 외우려면 역할 성공, 역할 수행의 성공, 그거죠. 역할 수행의 성공. 자, 근데 이제 일부 교재들을 보다 보면 사회적인 역할 수행이 있다,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둘 다 맞아요. 역할 수행의 성공입니다. 그럼 질병은 뭐죠? 실패예요. 무슨 실패죠? 역할 수행의 실패다. 이렇게 쓰면 되죠. 제가 어젠가 어떤 그 글을 보다가 저희 팀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강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좀 황당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요거를 선생님들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더 강력하게 해야겠다. 제가 또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다네요. 그래서 어제 막 그런 얘기를 듣다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유한 사람이라 카리스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합격하는데 카리스마가 중요합니까? 무슨 얘기죠? 자,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스미스의 건강에 관한 관점, 역할 수행론에 근거해서 이미 디귿, 니을에 알맞은 내용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선생님들 의외로 기입형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쓸 것인가가 항상 문제예요. 공부를 하다가 이 단어를 잘 알아둬야 되겠는데 그게 이미 암기의 맥이나 심화 강의나 파노라마 강의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건강에 대한 개념, 질병에 대한 개념을 쓰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겠구나, 중요하겠구나, 그걸 익히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시간 보내지 마시고. 자, 그 다음 2번째.
2교시 2번에 보면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자, 임용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문제 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이제 출제진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다루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기능,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봤었는데,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의 명칭을 쓰라는 거죠. 자, 명칭을 쓰기 전에 선생님들 선행적으로 이론 강의와 우리 앞에 이제 뭐 심화 강의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큰 카테고리를 나눌 때 어떻게 구분하죠? 대상자, 서비스, 그리고 인구 집단. 인구 집단에 포커스를 둔 것으로. 자, 여기 다 써놨어요. 대상자 중심, 서비스 전달 중심, 인구 집단 중심 역할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교재들마다 지역사회 간호학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 교재들이 다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쟁점은 이거죠. 자, 기억 보니까 지역 내 캠퍼스 내에서 금연 절주 문화가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역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에서 이것을 하느냐. 선생님들 근데 이게 필요함을 인식시킨다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는 게 변화를 촉진한다는 데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씁니다. 자,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변화 촉진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야 그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고민할 필요 없이 변화 촉진자, 필요성의 인식과 변화의 동기화. 만약 변화 촉진자가 뭐 하는 거냐라고 쓰라고 하면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동기화한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암 진단을 받은 박 씨가 보건소로 전화해서 자초 지정을 설명했다. 이를 들은 지역사회 간호사가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등록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빨리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지역사회 간호사가 박 씨에게 뭘 한 것인가? 이거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동기화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선생님들도 드시죠? 저도 들거든요. 자, 여기에 핵심은 쟁점은 뭐냐면 대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애드보케이트, 옹호자, 변호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타당한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조직하고 통합하여야 하고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고 재구성한다.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보완하고 재구성한다. 중복 누락을 찾아서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코디네이션, 그렇죠? 조정자가 되겠죠. 조정자. 마지막 니을이 제일 황당한 지문인데 사실 이거는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자, 몇 년 전이 이제 코로나 유행 상황이니까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체장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흡기 등의 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자,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데 그냥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여기 보면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체장애인에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뭘 지금 얘기하냐면 호흡기의 건강 상태, 그죠? 정신 건강 상태, 그러니까 코로나의 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발굴해낸다, 사례를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확한 답이 사례관리자 또는 당시의 답은 사례관리자였는데 사례관리자 또는 사례 발굴자.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선생님들 여기 분류해서 대상자 중심의 역할에서 사례관리자가 있고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에서 사례 발굴자가 있는데 사례관리자 안에 사례 발굴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아예 별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좀 겹쳐져 있다. 사례관리자가 사례 발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사례관리자로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를 쳐놨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고 기입형이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가장 애매한 문제가 기입형 문제.
요게 정확하게 뭐냐 이렇게 이제 골라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헷갈리고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럼 사례를 찾는 거구나,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관계예요. 또는이라고 써놨지만 사례 관리자라고 쓰는 게 더 안전합니다. 사례 발굴자보다는. 사례 관리자가 사례를 실제로 찾고 사례를 관리한다, 매니지먼트한다, 이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한편 여기 보시면 사실 이 그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요, 역할이 법적으로 어떻게 근거 지어져 있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뭐 조정자다 또는 변화 촉진자다, 그렇죠? 방금 봤던 사례 관리자다, 다 좋은데 그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사실 가장 문제의 타당도를 높이는 건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네, 선생님이 예컨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보건진료소장을 한다, 그렇죠? 보건진료원을 한다, 그렇죠? 또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간호사 내지는 보건간호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냐면, 이 법의 내용, 자, 제가 다음 주에 파노라마 특강에서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장해서 다 강의한다고 했는데, 이 법의 내용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중재가 가능한 것인지, 앞에서 봤던 그냥 조정자라든가 사례관리자라든가 옹호자라든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 근거의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 11조에 보건소의 역할,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보건소의 기능이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해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을 찾아서 쓰라거나 그 내용을 묻게 되면 그건 굉장히 타당한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요 지금 관련된 법적 근거,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법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정신복지법,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복지법인데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데, 다예요, 다. 여기 있는 법, 여기 있는 법령들이 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언제 지금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법령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정리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건요,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소스를 받아오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법령을 이제까지 계속 트래킹하면서 봤었기 때문에 어떤 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법 다 보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셀렉션해서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회적 마케터, 이런 것은 한번 다시 보고 가세요. 사회적 마케터는 사실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마케팅이 우리 간호학 관련해서 어디서 나올까요? 간호 관리에서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 바로 지난해 23년도 문제에서 리더십에 대한 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정확하게 지역사회 간호가 아니고 간호관리의 리더십 문제가 출제됐어요. 저는 이제 간호관리랑 지역사회 간호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최근에 학과도 지역사회 간호 시스템, 지역사회 간호 관리 시스템 영역, 이렇게 전공 자체를 막 바꿔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믹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마케팅에 대한 문제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사회적 마케팅이라든가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마케팅, 이런 내용들. 마케팅의 4P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 그렇죠? 그리고 촉진, 장소, 유통, 이런 거, 제품. 어디 교재에도 따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막 강조해서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잘 아니까 문제화하거나 이후에 반드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마케팅은요, 아이디어 마케팅이에요, 일종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건강 증진이 중요하다. 선생님들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 유행이 굉장히 심각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소셜 마케팅, 사회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케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그
상품 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 어떤 관념들을 전달하는 게 사회적 마케팅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도 나오냐면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을 할 때도 사회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소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교시 3번 문제. 자, 지역사회 간호 개론 파트의 문제에서 사실 지역사회 간호 개론에서 문제를 낼 게 뭐가 있느냐, 이제 항상 그렇게 좀 회의적인데 개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건강권, 건강 형평성, 그리고 이미 앞에서 봤던 지역사회에 관련된 건강, 질병,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여기 건강의 주요 결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어요. 달그랜과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것을 얘기한 사람들인데, 자, 여기서 중간에 문제를 먼저 봅시다. 누구나 차별이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을 땡땡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뭐죠? 건강 형평성. 근데 건강 형평성이냐 그냥 형평성이냐 사실은 달라요. 그렇죠? 형평성은 뭐죠? 그냥 형평성은. 그냥 형평성은요, 경제적인 형평을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형평이라는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형평성은 공적인 서비스에서 모두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스를 건강 형평성이라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제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보세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건강 수준의 차이가 있는 정도, 이게 건강 형평성입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들 이게 보세요. 건강 형평성이 높다는 것은 차이가 적다, 많다? 건강 형평성이 높다는 것은 차이가 적다, 많다? 적다, 그렇죠? 예.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예. 뭐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비용이 적게 투입된다는 것이다, 많게 투입된다는 것이다. 적게 투입되는 거죠. 예.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결과가 좋다는 것이다, 나쁘다는 것이다. 당연히 좋다는 거겠죠. 예. 근데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은 결과가 많다는 거다, 적다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많은 것일 수 있는데, 이때는 뭘 반드시 고려해야 되냐면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비용이 동일하게 투입됐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결과가 많을 때 뭐가 되죠? 효율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개념적으로 이 효율성과 형평성, 지역사회 간호를 하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이 두 단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항상 쌍두마차여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강조를 하느냐 아니면 복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과 형평이 항상 갈립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기억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맞은 용어를 써라. 건강 형평성이죠. 자,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걸 더 어려워하죠. 난원도 보고서에 제시된 4가지의 결정 요인을 쓰고 4가지의 결정 요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4가지의 결정 요인을 기억을 했어야 쓸 거 아니야. 4가지 결정 요인이 뭐죠? 유전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환경, 생활 양식,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보건의료 제도죠. 자, 그런데 문제는 4개를 쓰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으로 설명되는 것을 정의하시오 했어요. 네, 선생님들 답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싶지만 네, 안 볼게요. 그렇죠? 네. 자, 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사실 이제 선생님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중요하다, 중요성의 기준이 뭐냐? 안 그래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던데. 중요성의 기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데 중요성의 기준이 뭐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장되는 질문을 할까요? 중요성의 기준을 따질 때 BPRS에서는 가장 먼저 뭘 얘기하죠? 뒤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크기.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가요? 자, 선생님들 BPRS에서 A 플러스 2B 곱하기 C 뒤에 문제에 나오는데 여기 A 항목은 뭐예요? 문제의 크기잖아요. 문제의 크기. 그럼 문제의 크기가 크면 어떤 거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많이 힘드신 건가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요성, 건강 결정 요인 4가지 중에서 라놀드가 얘기한 4가지 결정 요인 중에서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중이 큰 거겠죠. 가장 비중이 큰 게 뭐죠? 네,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
예. 그럼 왜 얘가 중요한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물론 중요성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얘는요, 생활 양식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유전적인 건 바꾸지를 못한다. 근데 생활 양식은 변화가 가능하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만약에 여기서 더해서 쓴다면 생활 양식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 우선순위 판정을 할 때 가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편 이제 여기 보면 자,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건강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생물학적인 요인, 생활 습관, 사회적인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생활과 작업 환경,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상태 이런 것들이 결정 요인의 그런 위계로서 지금 달그렌과 화이트헤드가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이라는 것도 보시면 지금 가장 중앙에 에이지, 섹스 그리고 헤레디터리 팩토리.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유전적인 요소들 그리고 성, 연령 이게 다 중앙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바로 다음 레이어가 뭐죠?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 인디비주얼 라이프 스타일 팩터.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앞에서는 나놀드의 4가지의 결정 요인이었지만 사회 생태학적 모형 안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제가 문제로 드린 것은 나놀드의 4가지의 결정 요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달그렌과 화이트헤드의 모델 안에서도 이 부분이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어지는 인디비주얼 라이프스타일 팩터가 중요하다. 자, 강의할 때 이론 강의할 때 설명드렸지만 나놀드의 생활 양식과 달그렌과 화이트헤드에 있어서의 결정 요인의 층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게 뭐냐. 똑같은 이 두 번째 층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매칭시키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론과 이론을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 예측이 잘 되는데요. A라는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B라는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게 용어는 다른데 똑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예컨대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스트레스 1이 있죠. 스트레스 1. 자, 그러면 이게 로이의 이론에서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자극에 해당이 돼요. 자극. 그렇죠? 네. 요런 게 이를테면 두 이론 간에 각각 동일한 걸 두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이걸 그냥 독립적으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외부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로이의 이론에서 얘기하게 되면 자극이다. 그 자극을 크게 또 3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더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에반스와 스토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건강의 결정 요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특정 강론서의 요 파트가 딱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결국 환경과 또 보건의료, 질병 등의 그러니까 환경이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유전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행태가 결국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서 나놀드의 이론이나 달그렌과 화이트헤드의 이론이나 그죠? 에반스와 스토다트의 이론이나 다 행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혼돈하지 마시고 결국 행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해지는 게 뭘까요? 건강증진 이론이 중요해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 요 문제에서요. 생활 양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생활 양식이 중요하고 그 생활 양식은 다른 말로 행태입니다. 행태. 건강 행태.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행태죠. 행위 방식이죠. 이거는 변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 행태를 바꿀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문제의 항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 행태를 바꿀 것인가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예요? 건강증진 이론이죠. 오늘 문제에도 나오잖아, 계속. 건강증진 이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증진 이론 가기 전에 이 부분 한 번 더 보고 자, 4번째 문제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에요. 뉴만의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문제를 냈지만 지역사회 간호 사정을 위해서 이 이론을 활용한다.
사정을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사정 단계,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어떤 간호 과정이 있을 때 이게 사정 단계에서 활용이 되는지, 진단 단계에서 활용되는지, 수행 단계에서 활용되는지,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이론이 쓰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정 단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정 단계에서 뉴만의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 대상자의 사정 내용을 써놨는데, 사실 여기 이제 이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가면 일부 다시 문제를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그냥 노 데이터로 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가 아니고 강론서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런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예컨대 핵심 개념이 있고 거기에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뭘 어세스먼트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강론서를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임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많이 강조하고 강론을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강론 강동을 합시다 막 이랬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그런데 강론서를 막 읽어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써놓은 걸 여기도 써놓고 또 이 두 가지를 막 이렇게 혼동을 시켜놔가지고 한마디로 세퍼레이션이 안 돼. 독립이 안 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딱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강론을 보다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정 내용을 지금 다 몰라도 기본 구조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는 직관적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학습을 안 했는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시험장에 가면 분명히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답을 써야 되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주민의 인구 구조 및 분포, 의료 자원의 분포, 건강 수준, 질병 상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 수준과 질병 상태가 나오면 딱 어떤 변수를 써야 되냐면 생리적 변수. 그렇죠? 생리적 변수.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바로 밑에 인지적, 정서적 특성, 유대관계, 결속력 이런 관계적인 것을 묻는 것은 관계적이니까 이건 뭐 사회적인 변수라고 쓰려고 보니까 밑에 사회문화적 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심리적 변수라고 쓸 수 있겠죠. 심리적 변수. 자, 이제 선생님들 분명히 제가 요걸 딱 말씀드리면 그거 혹시 다른 건 답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위에 써놨지만 레퍼런스가 Nursing in Community에서 이 클락이라는 사람이 정해 놓은 것을 번안해가지고 우리 교과서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심리적인 변수라는 걸 쓴 거죠. 근데 아마 심리적 변수가 아니라 뭐 정신적인 변수라든가 정신심리적 변수라든가 이렇게 써도 실제 시험에서는 채점자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럼 맞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싸우지 않겠어요? 예. 생리적인 변수도 생물학적인 변수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물학적은 여기서 좀 맞지 않지 않냐. 이거는 그냥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인 측면들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막 갈등을 할 텐데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기본 구조 안에서 생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 그리고 발달적 변수, 영적 변수 이런 내용들이 다 기본 구조 안에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다시 보시고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 여기는 아예 그냥 칸이 지워져 있지만 선생님들 여기에 만약에 내용을 넣는다면 뭐죠? 스트레스 요인이죠. 맞아요? 자,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기업과 니은에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리고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근거할 때 디귿을 세 가지로 분류해라. 디귿이 뭐예요? 방어선을 세 가지로 분류해라. 자, 방어선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뭐가 있죠? 저항선, 정상방어선, 그리고 유연방어선. 네, 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선의 내용이나 정상방어선의 내용이나 유연방어선의 내용이나 이런 이제 내용들이 실제 그 논문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있어서 혹시 선생님들이 따로 강론을 읽다가 해당 부분이 보이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교육과 수입 수준을 저항선으로도 놓고 정상방어선에도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쓴 사람 맘이죠.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저항선도 되고 정상방어선도 된다.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교육 수준이나 수입 수준이 마지날하게 최후의 방어선이 되기도 하고, 그게 돼야 정상적인 어떤 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는
파트에 집어넣기도 한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참고입니다. 참고. 그러니까 약간 임용 공부하시다 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부하다가 많이 걸리는데, 혹시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게 보이면, 자, 저희 지금 같이 공부하는 우리 이 세팅 안에서는 카페 활용하셔서 저한테 밴드에다가 질문하셔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맞다면 그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틀린 게 아니라면. 맞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시간을 뺏지 마시라고. 넘어가요. 네.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형방어선, 여기는 지금 사정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지만 사실 여기서 정의를 써보시는 것도 필요하죠. 저항선이 뭔지, 정상방어선이 뭔지, 유형방어선이 뭔지 한 번씩 꼭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예방에 있어서 1, 2, 3차 예방에 대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여기 2차 예방에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일부러 여기 썼는데 10대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을 도와준다. 10대가 임신한 케이스가 지역사회간호와 강론소 안에 정말 많습니다. 10대의 임신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다루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10대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그 불편감을 도와준다. 이건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 3차 예방이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현재 발생한 임신에 대한 불편감을 도와주는, 뭐가 되죠? 2차 예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공할 때 선생님들에게 앞에 나왔던 문제에 연관된 내용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다 거의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맥이든 우리 암기의 맥이든 다 거기 나왔던 내용들의 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니까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여기까지 빈칸을 뚫어놓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시고 그냥 학습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른 부분은 아니고 재구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꼭 보고 가시고요. 재구성,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을 처리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체계가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그 파노라마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 봤던 거는 나도 아는 것 같은데 안 봤던 거는 문제가 나오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 기본구조,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형방어선, 스트레스원 다 아는데, 예방 단계도 아는데 재구성? 얘는 뭐야?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살펴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5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 이론 중에서 로이의 이론에 따라 자극 유형과 적응 모드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선생님들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의 쟁점은요, 사실은 막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의 동형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이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서 문제를 다 이렇게 워딩을 바꾸거나 내용을 좀 바꿔서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로이의 이론 하면 자극,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극이 스트레스원과 같은 것이고, 자극 또는 적응 모드에 대한, 이게 생리적인 양상이냐, 그렇죠? 자아 개념 양상이냐, 역할 기능 양상이냐, 그렇죠? 상호존 양상이냐, 이거를 골라내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현재까지 문제들 중에서.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건 뭐예요? 초점 자극이 되겠죠. 옆에 답이 다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스크 착용 해제로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이게 뭐예요? 관련 자극이 되겠죠. 관련 자극. 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신념. 뭐죠? 신념? 자녀 자극. 어렵지 않게 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고픔이 증가하고 피곤이 심해진다. 이건 뭐죠? 그냥 이 상태 자체로 봤을 때 적응 모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인 양상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틀리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는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막 혹시 이게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을 하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노이 이론에서 대처 개념의 하위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마다 선생님들이 되게 헤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위 개념, 하위 체계, 구성 요소,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동공 지진이 오시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 위계가 잘 안 정해지기 때문에 뭐가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 하위에 뭐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답을 못 써요. 자, 대처 기전에 있어서의 하위 개념은 두 가지죠. 뭐죠? 조정 기전과 인지 기전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사실 끝나요. 조정 기전과 인지 기전은 기억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럼 그 다음에 조정 기전이 뭐고 인지 기전이 뭔지를 쓰는 게 문제죠. 예. 저도 이제 오늘 문제를 다시 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단어를 가져가셔야 더 쉬울까라고 봤는데, 자, 보시다시피 조정 기전의 핵심은요, 생리적, 신체적인 반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자율신경계 반응, 생리적, 신체적 반응 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생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생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전이다. 반응 관련 기전이다. 그렇다면 인지 기전은 뭐죠?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전이죠. 그걸 이제 조금 더 나이스하게 인지적, 정서적 채널과 관련된 기전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 심리적 반응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통용이 됩니다. 네. 어떤 걸 선택하든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더 떠오르는 거 쓰시는데 외우기 좋기는 조정은 생리적인 것, 인지는 인지 정서적인 것. 그렇죠? 네. 그렇게 구분을 딱 하시면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요걸 가지고 이 개념을 써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케이스 안에서 자 위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서 혈압이 올라가고 뭐 땀이 많이 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의 상태는 로이의 적응 이론에 근거할 때 조정 기전이 현재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막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인지 정서적 채널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골라 쓰는 형태의 문제도 설정이 가능하겠죠. 네. 자 잠깐 쉬겠습니다. 푹 쉬시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